자꾸 뒤에 보면 뭐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 나와 있죠. 이거 봐야 돼 이거. 뭐 16번부터 19번 질문 있어요? 없어요? 담비야 다 맞았어? 18번 틀렸어요. 18번?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A와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율을 들어서 A가 뭐예요? 감정과 욕망, 이성의 명령. 비이성적 부분인 감정과 욕망이 이성의 명령에 따른 능력이 있어서 탁월한 품성에 대결하는. 아니 감정과 욕망이 이성에 따른 데잖아. 그럼 얘가 이제 좀 작은 거고 감정과 욕망이 이성에 따른 데잖아. 이게 좀 작고 이게 좀 큰 거지. 그래서 어떤 비유가 제일 좋겠냐? 4번이겠네. 그렇지. 이게 아들 이게 자식이 아버지 말 듣듯이 따라가라. 이거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5번. 1번? 건축가가 설계도를 바탕으로 집을 짓듯이. 5번. 5번? 물을 끓이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A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게 A잖아. 아니 이쪽이 A구나. A가 A 어느 게 더 중요해요?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바뀌었지 이것도. 이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뭐가 더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바탕이 돼서 이게 본질로 가는 거지. 이쪽이 아버지고 이쪽이 아들이고. 그래서 답은 4번이 가장 맞고요. 5번은 이거 바뀌었죠. 물을 끓여올리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A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B가 먼저 줘야 된다. 잠깐만. B가 먼저 존재해야 된다고? 잠깐만.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감정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 이성의 명령에 따라 좋은 것. 아니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나와 있어서 그래. 그 다음 줄에 보면 감정과 욕망이 이성의 뭐에 따라야 돼? 명령에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 본문에.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게 가장 맞는 게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5번 잠깐만 다시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긴 또 하다. A가 존재하기 위해서 B가 먼저 존재해야 된다. A가 존재하기 위해서 B가 먼저. 5번도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하네. 근데 본문 내용을 갖다가 써보면 명령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 본문에. 오케이? 나 지금 5번이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5번도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본문 내용을 인용한 걸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명령 뭐 이런 말 찾으면 뭐가 가장 맞아요? 4번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상표법 나와 있는데요. 20번부터 23번까지 뭐 질문 있어요? 어렵죠. 이 상표법 어려워요. 특히 23번도 좀 어려웠을 건데. 맞았어요? 21번. 21번? 21번은 뭔데? 윗글에 분포할 때 추론하려는 상표 등록 가능성을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관의 명칭과 안 되지. 국제기관하고 명차용 같으면 안 된다고 보면 나와 있지 않냐? 어딨니 이게? 아유. 왼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국기나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은 공공표장은 특정인의 전용의를 댈 수 없으면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1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것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만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출하하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여기 어디 있어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 어딨지?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이 밖에 국가명이나 대도시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박이나 이와 같이 흔히 있는 성 또는 법인명 등 흔히 있는 명칭만으로 상표, 그리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정만으로 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다음 줄에 나와있죠.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정에 해당하는 상품 단지는
그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는 뭐라고요? 받을 수 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지. 그래서 상품을 생산하는 자만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출원한다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본문에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본문 찾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 하셨는데요? 2번이요. 맞네. 그럼 2번이. 잘못. 2번이 맞는 거야. 알겠어요? 최종이 잘못됐구만. 오케이? 넘어갈게요. 2번이 답이에요. 답지가 잘못돼서 그거? 2번이 답이야. 답지 잘못된 것도 몇 개 있는데.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음악 나왔는데 몰라요 나 음악. 갖다 버려. 음악 잘해요 다들? 갖다 버려. 나 26번 나도 틀렸는데 이거 못 풀겠어. 26번. 음이 계속된대요. 음악하는 애들은 다 그냥 알더만. 이딴 문제를 누가 냅니까? 그죠? 옛날 문제입니다. 옛날에 나왔지. 이거 뭐 출제 됐던 문제면 이딴 문제를 누가 내긴 냈어. 요즘은 이딴 문제 내면 욕 들어 먹습니다. 알겠어요? 27번은 이건 쉬운데요. 26번이 나 봤을 때 제일 어려워서 26번 맞았어? 피아노 잘 치는구나 다들. 넘어가. 음악 문제 안 나와. 음악 문제 뭐 내겠어. 야 음악 나온 적도 없고 최근에. 음악 안 나와요. 알겠어요? 가끔 뭐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뭐 이게 뭐야 이거 신모잖아. 그렇지? 안 나와. 이거 6모 9모 수능에는 안 나와. 이거 갖다 버려요. 그렇다고 뭐 신모 문제 다 갖다 버리는 건 좋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아인슈타인 E는 MC의 제곱 나와 있죠. 원래 물리치면 나오면은 그렇게 어려운데 이거는 뭐 그냥 읽으면 돼. 알겠어요? 28번부터 30번 질문. 29번. 29번? 기억에 근거하여 보기에 대해 보는 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어디니?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에 대한 아인슈타인.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 이거잖아. E는 MC의 제곱이잖아. 그죠?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고? M이 뭐야 M?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잖아. 이걸 풀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 본문에 써있잖아. 안 써있냐? E는 MC만 MC2, MC 제곱 맞잖아. 그죠? MC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풀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응을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때 전후의 에너지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거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 나오는 거 중학교 때 좀 나오잖아. 질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 전체의 질량과 생성물 전체의 질량은 같다. 그래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엄밀한 의미에서 에너지 총합은 증가 안 하죠. 에너지 총합은 똑같아요. 에너지가 에너지로 바뀔 때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알겠어요? 근데 이제 변하는데 무질서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방향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아까 연력학 하면서 했죠. 그죠? 똑같긴 한데 변하긴 하는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내가 그 얘기 해줬잖아. 이 책상을 가만히 냅두면 천년쯤 흐르면 이 책상이 다 부셔져가지고 녹아서 달아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달아 없어진 부스러기하고 책상 원래 모습하고 에너지를 따지면 어떻다고? 똑같은데 대신에 무질서도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증가하는 거야. 알겠어요?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해요. 무질서도. 그걸 뭐라고 해? 엔트로피의 증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엔트로피의 증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거 왜 틀려 이거를? 에너지 총합이 어떻게 증가? 몇 번이나 하셨는데 이거를? 4번? 4번은 뭔데?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유입이나 유출이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겠지. 그렇지 맞지. 이거는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약간 상식 같은 질문이. 이거 본문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 위에 나와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 가지고 지금 말장난하는 건데 이건 중학교 수준의 약간 미안해요. 좋은 중학교 좀 나오지 그랬어. 좋은 중학교 과학쌤을 만났어야 돼 이건 내가 봤을 때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논리실증.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웠죠. 논리실증주의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오히려 이제 과학 지문이 쉬웠고요. 보험 더럽게 어렵고요. 이 2011년대 수능 그렇죠. 2016년 요 수능이 어려웠어요. 16번부터 20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33번부터 36번이 쉬웠고 보험 어려웠습니다. 자, 맨 앞에 보면 여기 논리실증주의자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수능 문제니까 그래도 16번부터 20번 다 맞았어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요거만 보고 빨리 볼게요.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지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자하고 다 쓰기도 싫은데 논리 실증주의자하고 포퍼는 그렇죠. 지식을 뭐하고 뭐로 나눈다고 수학과 과학으로 이렇게 나눠서 수학은 뭐라고요? 경험과 무관하다요. 얘는 경험과 무관해요. 경험과 무관하고 얘는 뭐래요? 경험에 의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까지 나오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수학이나 경험과 무관한 추리 이쪽은 그래서 수학 쪽은 무슨 추리? 했잖아. 저번에 한번 했잖아. 수학은 무슨 추리? 연역 추리, 3단 논법. 그다음 과학은 무슨 추리? 귀납 추리. 그렇지. 또 같은 말로 경험적 추리. 기억나요? 요게 좀 떠올라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수학은 약간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돼 있고 지식이 논리가 이 과학은 약간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된다라고 저번에 좀 얘기를 해줬죠? 첫 번째 문장 딱 읽는 순간 요게 좀 떠올라야 돼요. 이게 이쪽은 무슨 사고에 의존한다고 이쪽은 연역적 사고 3단 논법에 의미하고 이쪽은 뭐라고요? 귀납적 사고 약간 경험적 추리 쪽에 의존한다고요. 오케이? 다 해줬잖아 저번 시간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저는.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과학 지식은 누적된대요. 과학 지식은 누적된대요. 과학적 지식은 누적된대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과학적 지식은 누적되는 게 아니고 정반합의 대립. 내가 한번 해줬는데 이것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반합의 대립석에서 뭐라고 그래? 그 당대 사회를 대표하는 어떤 그 과학 사상을 뭐라고 그래요? 당대 사회를 어떤 지배하는 지배적 사고 이걸 뭐라고 그래? 패러다임이라고 그런다고. 그거는 누적된 사고라고 보지 않는 거 알겠어요? 뭔가 이렇게 대립적 사고 속에서 어떤 당대를 지배하는 사고가 나온다고 보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누적된다고 보는 거 알겠어요? 쌓여서 뭔가 그러니까 옛날에 뭐가 있었어 그 위에 뭔가 또 생겨서 우리의 어떤 과학적 사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 토마스 콘 이런 사람들은 여긴 안 와 있는데 패러다임 뭐 그거 주장하는 사람 정반합의 원리 뭐라고 그랬어요? 정반합 변증법 기억나요? 변증법적 사고에 의해서 과학적 지식이 전개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얘네들은 과학 지식이 어떻게 된다고? 누적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과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가설을 제시하고요. 가설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실험과 관찰을 하고 이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논리 실증자에는 그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아니야.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있잖아요. 예측이 맞는 거하고 예측이 틀리지 않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얘네는 뭐라고요? 예측이 맞을 때고 얘는 틀리지 않을 때야. 둘이 뭔 차이가 있어? 그냥 말장난 지랄하고 똑같은 거 알겠어요? 둘이 같은 말이야 이게. 맞을 때나 틀리지 않을 때나 뭐가 틀려? A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경우하고 이게 틀리지 않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야? 모르겠어. 나는 그런 거 같은데. 얘네 둘은 어때? 틀린 거야 같은 거야 결국 같이 가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는 동반자야. 그래 어쨌든 말장난하는 거야.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프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나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 그래서 이 가설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지식이 된다라고. 이게 얘네가 맞을 때하고 틀리지 않을 경우에 새로운 뭐가 된다고요? 지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알겠어요? 하지만 콰인은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반대가 나오죠. 콰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하지만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설만 가지고 예측이 논리적으로 안 된다고 봐요. 예측이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다. 여기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된다고 그랬는데 얘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입니다.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기존 지식과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얘는 실험과 관찰만으로 새로운 지식이 도출된다고 그랬는데 얘는 뭐라고요? 기존 지식 플러스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 지식들, 여러 조건들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아니 솔직히 얘나 뭐 거의 다른 점은 별로 없어요. 알겠어요? 얘는 기존 지식에 비춰봐가지고 실험 관찰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맞을 경우에나 틀리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지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기존 지식과 또 여기 뭐 조건 이런 거 더 더해봐야 된다라고 한마디 더 할 뿐이 알겠어요? 그렇게 여기까지는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아. 이로부터 콰이는 개별적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체 지식이 바로 전체 지식이 어떤 그 뭐가 된다고요? 그 살펴봐야 되는 시험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험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네는 뭐는 시험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얘네는 얘네 이 수학적 어떤 경험과 무관한 건 뭐라고요? 얘는 시험의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얘는 시험의 대상이 안 되고 과학이나 이렇게 경험에 의존하는 것만 뭐가 되는 거야?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 좀 있어요. 얘는 바뀌는 거, 그러니까 기존 지식에서 바뀔 수 있는 게 이런 것만 바뀐다라고 보는 거고 얘는 뭐라고요? 전체 지식이 다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이 2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어요? 우리는 1-1은 2라고 무조건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잖아. 모든 학문을.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한다고? 써있잖아. 총체주의라고 얘기를 할 뿐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요 논리 실증주의자하고 콰이는 어떤 대조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차이점들을. 그 다음 논리 실증주의자 포포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또 이제 반복이에요. 여기 두 번째 단락까지 잘 읽었으면 세 번째 단락은 반복이에요.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포는 수학적 지식과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얘는 뭐라고 나눈다고요? 분석 명제와 분석 명제는 뭐라고요? 이건 수학이고요. 수학적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논리학 지식 이런 거는 이제 뭐라고요? 분석 명제라고 얘기하고요. 논리학 지식. 그 다음에 뭐래요?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종합 명제는 뭐라고요? 과학적 지식이에요. 종합 명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과학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벌써 나왔잖아. 분석 명제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안 변한다. 종합 명제는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나 콰이는 총체주의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해준다. 그래서 이걸 부정해요. 얘는 뭐라고요? 분석명제, 종합명제를 부정합니다. 알겠어요? 이걸 부정한다고. 이거를 부정해요. 얘네를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얘네는 분석명제, 종합명제 이렇게 나누는데 얘는 그딴 거 없어요. 수학도 뭐라고? 틀릴 수 있다는 거야. 1-1이 2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디냐? 그래서 그러나 콰이는 어디니? 그래서 어디니? 그러나 콰이는 총체주의를 정당화해서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 실증주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반복 명제와 총각은 총각이다라는 동어반복 명제와 총각이다라는 동어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라는 이 두 개의 동어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입니다. 얘네들은 다 뭐라고요? 분석 명제라고요. 그러니까 분석 명제라고. 얘네들은 분석 명제래요. 그렇죠. 총각이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라. 이거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니 이거를 풀어놓은 게 이거잖아. 밑에 거를. 그래서 이거하고는 같은 거라고 지금 보는 거야. 알겠어요? 절대 안 바뀌는 거고. 현중은 현중이지. 그렇지. 나는 나잖아. 이거 뭐 총각은 총각이야. 총각은 미성인 미혼 남성이. 이 둘은 뭐라고요? 절대 안 바뀌는 수학하고 논리학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 후자는 바로 뭐예요? 요거지. 얘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이 얘네들이 뭐라고요? 같은 뜻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또 동의적 표현인지 모르면 이를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습니다. 대체가 뭐라고요?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가 자, 이거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가능하냐 또 뭐라고요? 필연성 개념을 또 풀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자, 계속 뭐라고요? 또 필연성 개념은 또 뭐라고요?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면제로 환원하게 되는 것이 돼요. 필연성 개념은 다시 이 도필연성 개념이라는 게 또 분석 명제가 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도는 거 알겠어요? 자, 얘네는 분석 명제인데 왜 분석 명제냐? 얘네가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의적 표현인데 왜 동의적 표현이냐?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왜 대체 가능하냐? 필연성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이냐? 그래서 필연적이냐? 그래서 다시 또 분석 명제. 뭐로 돌아요? 계속 뱅글뱅글 논리가 돌고 자빠졌죠. 알겠어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콰이는 이게 분석 명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써 있잖아. 순환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석 명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석 명제라는 건 딱 정해져 가지고 절대 불변하는 어떤 법칙이나 명제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석 명제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의존하거나 다른 걸 끌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아니 너네한테 더럽게 어려운데 이게 그때 그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는 그나마 그래도 좀 풀만했어. 왜? 아까 얘기했듯이 연역추리 그 다음에 뭐야 그 삼단논법 이런 거 있잖아. 다 수특에 나왔던 거야. 알겠어요? 그런 걸 좀 알고 가면 아 수학 과학 이렇게 나오면 잽싸게 있잖아. 아 수학 과학 아 이거 연역추리 비납추리 얘는 변한 거 없다. 얘는 변하는 거 있다. 이렇게 봤네. 요지를 하면서 콰이는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네. 이렇게 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 거 알겠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어디까지 했니? 그래서 콰이는 종합명제가 구분되는 분석명제가 존재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왜? 얘는 순환론에 빠지니까. 그래서 쟤네들 말은 헛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콰이는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말 똑같아. 얘도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놈이나 저놈이나 비슷해. 얘는 뭐하고 뭐로 나눈대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으로 나눈대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으로 나눈대요. 아니 씨 분석명제나 종합명제나 뭐 내가 봤을 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는 있죠. 중심부 지식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얘는 중심부 지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 안 변하는데 얘는 이게 같은 비슷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쪽이 변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알겠어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맨날 나오는 거고. 그래서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요? 경험과 충돌 안 하는 거요. 여기는 경험과 충돌 안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직접이란 말 써야 되네. 미안해. 욕하면 안 되지. 욕이 나오지 자꾸. 여기는 뭐라고요? 경험과 직접 충돌을 합니다. 알겠어요? 동영상도 찍는데 좋은 말 써야지. 그래서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합니다. 상대적으로 견고할 뿐이지 이것도 절대 안 바뀌는 건 아니지. 상대적으로 견고할 뿐이 알겠어요? 상대적으로 견고할 뿐이지. 이 순환어는 지워도 되겠다. 상대적으로 견고할 뿐이지 이것도 뭐 반드시 안 바뀌는 건 아니에요. 순환어 지울게요. 쓸데가 없어. 얘는 뭐라고요? 여기는 쉽게 바뀌어요. 진리치가 쉽게 바뀐다고 뭐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겠다. 제일 중요한 말이죠. 이 둘의 경계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안 된다고? 경계 구별이 안 돼요. 얘는 경계 구별이 돼요. 오케이? 분석명제, 종합명제는 경계 구별이 되는데 얘는 뭐라고요? 경계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계 구별이 안 되니까 뭐라고요? 다른 종류는 또 아니래요. 오케이?
다른 종류는 아니래요. 또 뭐 이 사람 말이야 그냥 쓰면 되지. 그래서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있어서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면 이게 도식화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쪽 안에는 뭐 여기 근데 경계가 명확하면 안 되죠. 경계가 이렇게 좀 띠리해야 돼. 알겠어요? 경계가 띠리 해가지고 여기 중심부 지식 이쪽은 이제 당연히 주변부 지식이 되겠죠. 그죠? 이거 안 그릴래요. 그래서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있어서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경험과 또 뭐라고요? 이 중심부 지식이 경험과 무관한 거는 또 아니래요. 알겠어요? 경험과 무관은 또 아니래요.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경험과 무관은 또 아니래요. 써있잖아 그냥.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심부 지식이 완전히 바뀌면 뭐가 되는 거야?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알겠어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거지. 당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이 돼. 그렇죠. 둘 다 뭐라고요?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되고 모두 수정이 가능해요. 중심부 지식 뭐 일단 뭐라고요? 수학적 논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1-1이 2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능하지 뭐 그거는. 그래서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그렇죠. 누적이 아니에요. 지식도 뭐라고요? 누적이 아니래요. 지식이 누적이 아니니까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원리? 변증법적으로 해석하는 거라니까. 얘는 뭐라고요? 누적해서 내가 저번에 얘기해줬잖아. 이 얘기도 그 변증법하고 얘기해주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학적 지식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거 온 거라고 봤는데 그 토마스 쿤이 그 과학혁명의 구조 그거 쓰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야. 당대를 지배하는 어떤 중심 사상이 있어.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니까. 그거 이제 너도 나도 갖다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 맨날 패러다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70몇 년에 나온 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쓰는 책이에요. 뭐 과학혁명의 구조인가 뭐 그런데 한 10페이지 좀 있다가 나도 던졌어. 재미가 없어서. 요약본으로 봤어. 알겠어? 아유 너무 어려워 책이. 70년대에 보면 아유 짜증나. 책 사가지고 읽어봤는데 몇 권 던진 책이 많은데 아니 많진 않은데 몇 권 되는데 그것도 던진 책이야. 재미없다고. 어디까지니? 그래서 누적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총체주의 이게 총체주의입니다. 이게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총체주의인데 총체주의는 뭐라고요? 언제든 그 가설에 반박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왜? 유형하잖아. 얘가 중심부 지식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총체주의는 A면서 A 동시에 A가 아닐 수 있다. 그렇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A는 A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얘는 설명을 못하는 거 알겠어요? 이거는 그래도 중심부 지식. 야, 이거는 절대 안 변하는 거잖아. 내가 나인 건 변할 수 있지. 내가 나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인조인간일 수도 있지. 있잖아. 유전자 조작으로 생겨난 나일 수도 있잖아. 그럼 아무도 몰라. 근데 A가 A를 쓰는 건 이건 똑같은 말이잖아. 1이 1이잖아. 그죠? 이거 1-1이 2가 아닐 수도 있는데 1은 1이잖아.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뭐라고요? 없다라는 게 바로 비판이에요. 그래서 A가 A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문이 그때 나왔을 때는 어쨌든 뭐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풀만은 했어요. 왜냐면은 수특에 실려있던 지문이라서 기본적으로 뭐 자 16번부터 20번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한 개 틀렸어? 몇 개 틀렸어? 한 개 틀렸어. 잘했네. 18번?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 입장에서 A, C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틀린 거. 답이 5번인데 B가 뭔데요? B가 어딨어?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이게 예측이 이제 B고, 그 다음에 가설 이게 이제
A고 이 가설이 A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C는 C는 전체 지식이네요. 이게 이제 C가 전체 지식이네. 이게 C. 그래서 18번에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답이 일단 5번인데요.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B가 뭐예요? 여기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C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애들 총체주의잖아. 총체주의면 콰인이잖아. 그럼 B가 거짓이라고 밝혀지면 전체 지식을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총체주의는 B가 거짓이라고 예측이 거짓이라고 밝혀지면 전체 지식을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좀 유연하다니까. 얘는 절대로 수정 안 되는 지식이 있다라고 보는 반면에 얘는 중심부 지식이든 부분부 지식이든 이거를 전체 지식이라고 봐가지고 이거를 뭐라고요? 이쪽이 모두가 수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쪽도 뭐가 가능하다고? 수정이 가능하대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 틀렸잖아요. C를 수정하는 방법, 전체 지식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A를 받아들일,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얘는.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 알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C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전체 지식, 이 총체주의 입장에서는 전체 지식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가설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아, 이거 얘를 뭐로 들어야 되나? 아이, 뭐. 그냥 얘는 절대로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 알겠어요? 중심부 지식이라 아니 말이 비슷한데 그냥 말장난 살짝 한 거야. 얘는 분석 명제라고 해서 절대 못 바꾸는 어떤 1+1은 2라는 수학적 지식은 절대 못 바꾼다고 보는데 얘는 뭐라고요? 그게 아니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고 경험과 무관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된다니까? 그래서 수정을 하면은 결국 당연히 새로운 가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게 알겠어요? 이거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맞겠죠? 알겠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오케이? 또 없어요? 질문? 없으면 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탄수화물 이거 쉬워요. 풀어보시고요. 보험 어렵습니다. 보험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겨서 너무너무 숙제를 안들 해오셔서 여기가 좀 어려운데 110쪽에 여기 뒤에도 좀 쉬우니까 여기 113쪽까지만 좀 풀어보세요. 내가 많이 안 내줄게 이제 진짜. 조금만 내줄게. 113쪽에 여기 4월 합병 전까지만 좀 풀어. 113쪽까지만 풀어보세요. 조금만 나한테 조금만. 113쪽까지만 꼭 풀어보세요. 자,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철석절로 할 말 없을 거예요, 진짜.